자, 그러면 이제 그 23페이지 밑에 보면 큰 번호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라는 표현 나오는 거 보이죠? 네. 자, 올해 그 마지막에 이제 제가 10월 달 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선배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선배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에 이제 10월에 첫째 주하고 둘째 주에는 제가 이제 100문제를 뽑아갖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 100문제에서 이제 100선에서 1번 문제가 용어의 정의였고 2번 문제 등등이 그 중개 대상물 문제였는데 요번에 우리 시험에 실제 29회 A형 기준으로 1번이 용어의 정의였고 2번이 중개 대상물 그대로 적중했거든요. 근데 용어의 정의 문제 정답이 1번 문제 정답이 1번이에요. 제가 까먹기 전에 미리 얘기할게요. 뭐냐면 사실 지금 기초 강의고 2차 과목을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초반부터 피치 올리고 싶지 않아요. 제 과목은 5월 달부터 이제 열심히 해서 5, 6, 7, 8, 9, 10, 6개월 동안 빡세게 열심히 애워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조금 이제 워밍업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초 강의를 초반부터 그렇게 막 빡세게 하는 것보다는 옳지 않아서 제가 원래는 이제 우리 수업이 8주차 수업인 거 맞잖아요. 11월에 4주, 12월에 4주에서 8주 수업인데 제가 강의했던 에듀윌에 지금 11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안 한 적이 없어요. 뭐냐면 진도를 7주로 나가요. 7주로 나가고 마지막에 한 주가 남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요 기초서를 이렇게 7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 한 주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풀었던 29회 기출문제 있죠. 예, 그거를 저는 풀어드리고 싶어요. 와서 시험 보시라는 게 아니라 왜 제가 풀어드리고 싶냐면 7주 동안 했던 내용이 29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1월 달하고 2월 달에 이제 본 게이밍 기본 강의를 딱 들어가게 될 때에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공부하는 방향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저하고 용어의 정의든 중개나 중개업을 배웠지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전혀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그 감을 잡고서 다시 책을 봐야 아, 이렇게 장난을 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알아야 이제 1월 달부터 공부를 정확하게 맞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드릴 건데 그때 이제 29회 기출문제 제가 A형을 준비해 올게요. 1번 문제 정답이 1번인데 그 답이 지금 개업공인중개사 이게 답이야. 자, 제가 읽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뭘 한 자를 말해요. 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여기서 가장 핵심 어구는 등록인 거 맞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을 따서 요 옆에 노원구청 있잖아요. 노원구청 가서 등록을 해야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등록이란 표현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자, 제 앞에서 지금 외우세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오면 내용에는 두 글자, 이음절의 뜻이 뭐가 들어간다고요? 등록. 이 말이 꼭 나와요. 이거 몰라갖고 1번 틀린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 근데 아까 하나 모자라신 분이 있죠. 그분도 1번 틀렸어. 아니, 그 용어의 정의를 못해가지고 진짜 속 뒤집어질래. 그거 했으면 합격인데. 그 용어의 정의 맨날 하는 소리인데 그거 틀려가지고. 자, 그럼 밑에 보세요. 자, 1번에 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보여요? 그래서 이걸 중개법인이라고 보이는데 자, 상법상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자, 넘겨보세요. 회사를 설립해서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중개법인이 되는 거예요. 별로 안 중요해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바로 밑에 2번에 특수법인 보여요? 특수법인 별표 3개. 잘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진짜 잘 나오는 게 뭐냐? 그 이렇게 밑에 표에 보게 되면 지역농협이라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 다 외우려면 힘드니까 표 안에 그 제목이 지역농협 그 놈만 한 놈만 요번 기초에 외워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바퀴 돌 기회가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섭렵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읽어봅시다.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특수법인을 딱 보니까 지역농협,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 관리기관 이런 거 써 있는 거 맞죠? 근데 그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지역농협이니까 그 지역농협은 밑에 보니까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써 있는 거 맞죠? 네, 그걸 갖고 이제 얘네들은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한테 시간 주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학원에. 자, 책 읽으려고 온 게 아니라 보시죠. 그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농업 자, 협동조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제로 농업협동조합법 정확하게 제 57조에 있는 규정인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조문을 좀 보시고 싶다, 법조문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법제처에 들어가서 지금 이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내용을 친 다음에 검색 버튼을 딱 누르면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해당 법률들이 다 떠요, 조문들이. 근데 정확하게 57조에 가면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 있죠. 지역 농협과 관련된 이 부분에서는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누구를 대상이냐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도와줄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시켜 봐. 예. A가 땅을 갖고 있는데 이게 농지예요. 자, 농지가 시세가 3억짜리라고 칠게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지려면 돈이 좀 있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농협에 와가지고 대출 좀 해달라. 해갖고 농협에서 이제 1억 원을 대출해줬어요. 그랬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거를 농사를 좀 지어서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안에 올해 농사가 태풍 때문에 완전 망쳐버린 거야. 그래서 이 농지를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A가 농협한테 그럴 수 있죠. 야, 그러면 니네들이 팔아. 니네들이 팔아가지고 이거 지금 시세 대충 한 3억 정도 간다니까 팔아서 니네 1억 가져가.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래서 여기는 농협에서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매매 계약을 3억 원에 계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1억 원이라는 대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이 농협 직원이라면 어차피 원금 회수해야 되고 회수한다면 팔아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본의 아니게 여기 있는 농협은 다른 건 안 돼요.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갑이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고 친다라면 이분도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러면 이분은 개공이가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처럼 똑같이 자격증 땄을까요? 땄겠죠. 또 이 동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했을까요? 등록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게 정상적인 여러분의 코스예요. 그러나 여기는 지용농협은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뭐 학원에 와서 뭐 자격증 땄겠어요? 이해 안 되시면 농협에 가서 저 지점장 나오라 그래봐. 왜 그러신대요? 넌 몇 회 때 합격했어? 아니 뭔 합격을 하고 뭐를 해? 그냥 이 법에 하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른쪽 이 코스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강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얘네들은 공인중개사법이에요, 농업협동조합법이에요. 그거를 다른 법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법인이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하는 법인을 무슨 법인? 특수법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영역과 겹치는 영역이 나와.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농협은 일단 질문. 등록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그냥 이 법에 하라고 돼 있으니까. 또 여러분이 만약에 개공이라면 여러분은 온리 농지만 취급할까요? 이것저것 다 할까? 다 하지. 농지, 빌라, 연립,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온리 뭐만 해? 농지만 해.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영업을 한다. 자동차를 몰아도요. 보험, 공제, 공탁 같은 업무 보증 설정해 놓는 거 맞죠? 근데 이쪽도 업무 보증을 설정해야 돼요. 사고 터질 때 대비해서. 그러면 자, 왼쪽 오른쪽 보고 얘기하세요. 이쪽은 농지, 빌라, 연립,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다 할 수 있고 이쪽은 온리 농지야. 보험료가 왼쪽이 더 비쌀까요? 오른쪽이 더 비쌀까요? 오른쪽이 훨씬 비싸죠. 자동차 10대 모는 사람의 자동차 보험료하고 온리 집에 농지라는 자동차 한 대 있는 사람하고는 보험료가 달라요. 그래서 이쪽은 법인일 때 이 갑이 만약에 법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업무보증 금액은 최하 2억 원 이상을 가입해야 되고요. 개인으로서 영업할 수도 있죠. 그러면 최소 1억 원 이상은 가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얘네는 온리 농지란 말이야.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와 봐봐요. 자, 거기 보면 지용농협이라는 제목 밑으로만 쫙 읽을게요. 나머지는 나중에 보세요. 첫 바퀴부터 짐 빼버리면 학원 못 다녀요. 2달 다니고 뻗어버린다니까. 1차 하라고요. 1차. 자, 그래서 근거법률은 무슨 법? 농업협동조합법. 그 다음에 얘네들은 등록이나 등록기준 적용 안 하죠. 왜? 농업협동조합법 57조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교환 임대차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의 등록이나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누구를 대상?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의 매매교환 임대차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자, 밑에 보면 업무보증금이 얼마 이상? 그렇지. 아니 나머지는 다 2억인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싸? 농지만 하니까. 자동차가 한 대니까. 근데 옆에 있는 여러분은 자동차가 한 대가 아니잖아. 농지, 빌라, 연립,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뭐 전납, 과수원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보험료가 비싸지. 그래서 얼마나 쉬워. 근데 봐봐요. 왼쪽 오른쪽 쫙 비교해 보는 순간 지용농협만 업무보증금이 1,000만 원인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놈아가 시험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초 강의 때 아, 이런 애들도 있구나. 얘네들은 농지만 하는구나. 그래서 보험료가 싸구나 하는 것만 외워두시면 앞으로 2바퀴, 3바퀴 가면서 옆에 거 애우면 돼요. 근데 요 애우는 데다 시간 버리지 말고 요 애울 수 있는 머리의 용량을 민법에 쓰라고요.
왜냐하면 요거를 외우면 민법이 나가버리고 민법을 하면 또 요게 들어오고 나가고 또 빠지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용량을 거기에 할애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대부분 자 2번 제목이 뭐예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써 있죠.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2번 개인 사무실을 하실 분들이에요. 법인 만드실 분이 100명이 합격자면 1명에서 2명밖에 없어요. 거의 전부 다 개인 사무실이야.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위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써 있었죠. 개업공인중개사 나오면 뒤에는 뭐가 나온다? 등록.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서 이 법에 따라 뭘 했다? 등록을 한 자를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자, 밑에 3번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 별표 3개. 자, 오늘 학원 잘 오셨어요. 그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 그 한마디를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자, 기초 강의니까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자, 별표 3개 했어요? 네. 자, 이제 저한테 시간 주세요. 필기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듣고 가세요. 자, 들어보시죠. 자, 이제 12월 말에 기본서가 나올 건데 이제 기본서에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 이 연역이나 유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근데 아직은 없으니까 제가 오늘은 판서로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조금 여러분들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사실 이제 과거에 뭐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뭐 객준이, 거간이 이런 역사적인 얘기는 잠깐 보류하고요.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데 1961년도 정확하게 9월 달에 시행된 법이 소개영업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 소개영업법이라는 것은 신고제 법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신고라는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신고해요. 신고는 그냥 가서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상계동에 사시다가 요번에 학원 때문에 중계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사를 했으면 우리는 동주민센터 가서 무슨 신고? 전입신고. 그럼 전입신고 할 때는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60점 넘어야 받아줘요. 응? 뭘 60점을 넘어야 받아줘. 꽈락이면 상계동에 뼈를 묻어? 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가서 하면 그냥 받아주면 그냥 신고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소개영업법의 신고제라는 건 뭐냐면 아무거나 다 하면 돼. 근데 이때 소개영업이라는 게 뭐냐면 소개를 하는 영업을 하고 싶으면 와서 신고하고 그냥 영업하면 돼. 그럼 이때 소개는 뭔 소개라냐? 혼인, 직업, 부동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하는 이게 소개 영업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요거를 갖고서 부동산에 대해서 신고하고 영업했던 분들이 60년대 70년대 때 저 어렸을 때 보면 동네마다 복도방이라는 거 있었어요.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판도 뭐 지금이야 뭐 LED 간판 돌아가지만 60년대 70년대 때 LED 간판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나무 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 간판. 이해 가죠, 제 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이렇게 그 정류장 앞에 복도방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간판 옆에 보면 이렇게 구멍 뚫려 가지고 그때 토큰 있잖아요, 토큰. 지금이야 이제 우리 카드로 이렇게 해서 띡 하지만 토큰 해가지고 저보다 어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아니 뭐 남 얘기하듯이 그래. 자, 학교 다닐 때 뭐 회수권 이렇게 쓰고 다 90년 이후에 출생자가 제가 제일 연장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렇게 토큰 해가지고 금 색깔에다가 은 색깔로 바꿨다가 죄송해요. 자, 아니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왜 모르는 척을 해? 다 90년 이후 출생자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이게 동네마다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계약서 쓸 때는 지금처럼 띡 프린트 쫙쫙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다 종이 넣고 밑에 먹지 깔고 종이 넣고 볼펜으로 쓰면 밑에 뺏겨 나오잖아요. 그래 갖고 했던 그게 이제 복도방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이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84년도 4월 달부터 시행된 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공인중개사법의 전신인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안 되겠다. 이제 80년대 들어서면서 아파트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우리도 외국처럼 전문 자격증화 시키자. 아니 이게 뭐냐 복도방이. 그냥 아무나 가서 신고하고 막 계약서 몇 억짜리 막 쓰고 그 당시 몇 억은 아니었지만 오늘날로 보면 몇 억짜리 계약서를 막 쓰는 거야. 그냥 아무나. 이게 가죠. 이게 말이 되냐 이거. 그래서 이제 84년도에 만든 거고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85년도에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탄생을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60년대 70년대부터 털을 닦아왔어요. 노원에서 털을 닦아왔는데 어제 9시 뉴스를 보니까 자 내년부터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 예정. 이해 가시죠? 자 평균 60
꽈락 40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업을 해오고 있는 입장이라면 알겠어. 나도 시험 봐서 떨어지면 손가락 빨고 죽어버릴게. 라고 할 거예요. 기득권 인정하라. 생존권 보장하라 하고 난리 피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법이 이때부터 시행된다는 얘기는 법은요. 원칙적으로 소급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이분들도 불법은 아니잖아. 무슨 법으로 한 거야? 소개영업법이라는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영업을 했는데 자격증 제도가 있었다고 해서 과거 법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기득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지만 영업을 할 수 있었죠. 이분들은 자격증 없으니까 중개사라고 부르면 안 되고 중개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법의 용어의 정의에서. 그래서 중개인으로서 기득권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1회 시험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지금하고 많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지금은 우리가 오지선다로 시험 보는 거 맞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지선다야. 그러면서 그 당시는 가장 큰 게 지금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는 1번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잖아요. 갑, 이게 을, 진짜로요. 이게 병, 이게 정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아까 제가 1교시에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계약 알선의 부수해서를 의진다 하더라도 부동산 자체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죠. 그러므로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 지문이 판례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저당권이라는 게 지금 현재 시험에 나올 때는 저당권 이렇게 한글로 써 있죠.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한자로 써 있어. 한자로. 그러니까 그 당시 노량진에 전화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시험이 한글로 나와요? 한자로 나와요? 물어봐요. 한자 끊어. 못 읽으니까. 법률이 문제가 아니라 읽지를 못하니까 답을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지문은 단답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1회 때는 항상 그래요. 어떤 시험이든 1회 시험은 진짜 쉬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봐봐요. 그 지금 현재 여기 우리 학원에 오기 전에 내가 경매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 여기 계실 거야. 근데 대한민국에 보면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광고 전단지 보면 경매사라고 있죠. 여러분들 경매사는요 국가 인증 자격증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설 자격증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경매 학원이면 우리 학원에서 2달 과정 수료하면 경매사 자격증 줄게요. 뭘로? 에듀윌 발급으로. 에듀윌 수료증 주는 거야. 그거 아무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경매사 자격증을 시행한다 그러면 1회 때 따야 돼. 이게 1회 때 시험에 몇만 붙였는데 6만 5천 명 합격했어요. 지금까지도 최고야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제 요 시험은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그 당시는 85년도 1회 때 못 붙었으면 뭐 어때 내년 시험 보면 되지. 내년에 못 봐요. 87년도에 해. 그래서 이거는 경년제로 2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시행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올해 1, 2차 다 하려면 다 하고 아니면 많은 거지 1차 붙고 2년 있다 할게. 언제 기다려 2년 있다가 못 기다리지. 그래서 그 당시는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쭉 진행되어 오다가 드디어 이제 99년도에 한 번의 격변기를 맞이하게 돼요. 어떤 격변기냐? 84년도 4월 달에 시행된 부동산 중개업법은 당시에 허가제 법률이었어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허가라는 것은 굉장히 스트릭트한 거거든요. 건물을 지어. 내가 노원구에 땅이 있어. 내 땅에다 내가 건물 지면 막 져도 돼요? 건축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허가가 잘 안 나잖아. 정확하게 일정한 용도 지역이나 건폐율, 용적률 다 충족해야지만 건축 허가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릭트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99년도에 자 기억하실 겁니다. 97년도 말에 IMF 왔던 거 기억하죠? 예, 그래서 99년도에 더 겪어 오셨잖아요. 일자리가 부족하고 회사 부도나고 이러니까 국가에서 야야야 풀어. 부동산 풀어. 일자리 창출. 그래가지고 야 공인중개사 시험도 2년에 한 번씩 하지 말고 매년 해. 해갖고 요때가 공인중개사 10회예요. 제가 요때부터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합격자를 풀면서 과거에 1회 때를 뺀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는요. 합격자가 3,000명, 5,000명, 4,000명, 6,000명 해서 10,000명이 안 돼요. 1년에 토탈해서 5,000명, 3,000명 합격했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실제로. 근데 요때부터 야 풀어! 그래갖고 요때부터요. 합격자를 10,000명 넘게 합격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시험 제도를 한글로 바꾸면서 이제 시험을 매년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만약에 1차만 붙었다 그러면 2000년도 있죠. 요때 몇 회? 11회. 그래서 이제 매년 시험을 시행해 오는데 제가 요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 지금까지 여러분은 벌써 30회지만 봤을 때 가장 자격증 따가고 돈을 많이 번 선배들 있잖아요. 그때 선배들이 요때 온 선배들이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으니까. 99년도, 98년도 회사 다니다가 회사 부도나고 막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와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겠죠.
내가 이거 따서 내가 부동산에서 돈 벌어야지. 회사도 다 문 닫고 하니까. 그래서 11회 때,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에 12회 때, 요때 오신 분들 계신데, 요 분들은요, 참 운 좋은 게 자격증 따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쫙쫙 올라갔어요. 아마 다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따자마자 사무실 오픈해가지고 하자마자 돈을 바로 버는 거야. 예, 그래서 요분들 중에서 저하고 친했던 분들이 저한테 선생님 하고 찾아와요. 예, 자기 요새 좀 잘 나간다고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분양 아파트 같은 거 이제 분양권 있잖아요. 사갖고 전매만 해도 막 2, 3천 뛰기를 막 하니까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선생님 아직도 강의하세요? 이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러면 아니 우리 저 지방에 가서 뭐 해갖고 좀 분양권 좀 몇 개 찍고 빠지면 한 5, 6천씩 버는데 아니 선생님은 한 달에 몇 억을 버세요? 아니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왜 아직도 이러고 계세요? 이러고 봐요. 그러면서 제 아는 사람 중에 그 당시에 학원 다닐 때는 막 진짜 힘들고 초췌했는데 2년 있다가 밥 산다고 와서 보니까 아파트가 34개야. 하도 찍고 돌려가지고 예. 가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남편이 벌어다 주는 300만 원은 돈이 아니지. 가짜나 보이나 봐. 예. 그러더니 이혼하고 막 혼자 그러고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집불도 아닌 돈 벌어주면서 밥 차리라 그런다고. 자, 그래갖고 하여튼 많이 봤어요 이때. 예.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에 또 격변기를 겪게 돼요. 항상 이렇게 그 당시 여러분들 여기 막 합격자 최고 많이 볼 때는 35만 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9시 뉴스에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수능 시험 이후에 최고다. 예, 막 그래갖고 난리 났었어요. 그러다가 잘 봐요. 이때 격변기를 겪게 되는데 2004년도 제가 이거 산 증인이잖아요. 다 강의했던 연도인데 뭐. 그럼 2004년도에 드디어 공인중개사 15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끝나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왜? 합격률이 1%야. 1.08%. 자, 지금 오전반에 여기 100분이 더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100명이라고 칠게요, 그냥. 100분이 여기 오전반에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으면 합격자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야. 야간반은 없어. 야간반은 100명이 안 되거든 지금. 근데 어느 학원은 100명이지만 2명이 나올 수 있지만 어느 학원은 한 명도 없을 수 있지. 300명 수강생 중에. 그래갖고 노량진에 땡땡 학원은 막 유리창 깨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1% 합격하는 문제가 낼 수 있냐? 간단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개론. 이영방 교수님이 쓰신 투자 부분 있죠. 그건 출제위원들이 이영방 교수님이 쓴 책에 없는 것만 내면 되는 거야. 없는 것만 골라서 투자 내면 되는 거지. 경제 없는 것만 내면 되지. 감정평가 없는 것만 내면 되지.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거는 물어볼게요. 자격시험이에요? 이게 뭐 고시야? 예, 그래가지고 요때 이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네. 시험 이제 끝나고 나서 12월 달에 각 학원들의 원장님들이 자동차, 관광버스 다 대동해서 여러분들 그 시청학 광장에 우리 월드컵 응원하는 데 있잖아. 거기 다 모였어. 나 아직도 내가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그날 눈이 왔어 시청학 광장에. 그 눈이 와갖고 너무 추워가지고 그 밑에 그 지하차도 있거든요. 거기 내려가서 달달달달 떨다가 또 수강생 눈치 보고 올라와서 또 플랜카드. 그 당시 플랜카드 제목이 뭔 줄 알아요? 자, 플랜카드 제목이 네가 풀어봐라 1분 안에. 문제가 얼마나 긴지요. 1번 지문 5줄, 2번 지문 4줄, 3번 지문 5줄. 이해 가요? 거기다가 이것도 교재에 없는 걸로 전 과목 6과목 다. 그러니 이게 무슨 60점은 무슨 60점이야. 전부 20, 30점대야. 합격할 수가 없어. 그나마도 1%는 작년에 1차 붙고 올해 2차만 하는 사람 중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몇 명만 붙은 거야. 학원마다 한두 명 있잖아. 아주 비범한 머리들. 다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뭐 여기는 없어 내가 보니까. 자, 없어. 힘들어. 자, 네. 다 떨어지니 뭐 이게 뭐. 그래가지고 결국 으쌰으쌰 해가지고요. 드디어 재시험을 보게 돼요. 추가 시험을.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강의하면서 내 링게로 맞고 강의해본 연도가 2005년도에. 자, 2005년도 공인중개사 16회 시험이 시행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데모를 했으니 15회 추가 시험을 또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한 해의 시험을 2번 봤어요.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은 5월 달에 봤거든요. 정확하게 내가 다 기억해. 아직도 이건 11월에 봤어. 원래 10월인데 한 달 딜레이 시켜서. 한 6개월 정도는 줘야 되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텀이. 그래서 2번을 봤는데 자, 지금이 만약에 1월 달이라고 칠게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5월 달에 시험 보는 거 맞죠? 그럼 1월 달에 기본 강의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기본 강의를. 그럼 기본 강의를 해요. 그러면 자, 15회 추가 시험 순과 16회 오신 분들이 차이가 나겠죠.
자, 기본 강의를 딱 하면서 자, 용어의 정의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요. 그러면 5월 달에 시험장 가서 지금 데모하고 온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해요? 여차하면 어플 기세잖아. 선생님, 아니 제가 지금 기본 듣게 생겼냐고요. 잘 나오는 것만 딱딱 요약해서 지금 시험을 붙어야 되는데 무슨 강의를 지금 이렇게 기본하고 앉아있냐고. 지금 내가 기본 들을 짬밥이냐 말이지. 그럼 2교시 때 올라와가지고 자, 좀 수준을 올려서 강의해. 그러면 16개. 아니 여보세요. 오늘 기본 강의한다고 지금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이분들이 와서 또 난리를 펴. 맞춰줄 수가 없잖아. 이 사람들은 몇 년 다닌 사람이고 이 사람 오늘 학원을 처음 온 사람들인데 두 사람을 같이 몰아놓고 어떻게 수업을 해? 그 난리가 나지. 그래서 학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리.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5회 추가와 16회로 구분하는데 오전반하고 이제 낮반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녁반을 만들어. 그래서 오전반 있죠? 오전반에는 16회 수강생들이 있죠. 요분들. 낮반 있죠? 낮반에는 15회 추가 수강생들. 저녁반은요. 어차피 저녁반은 15회 추강생들도 야간반은 복습을 안 하니까 다 새로워. 괜찮아. 몰아놔도. 예. 그래서 이때 같이 해. 왜냐하면 새벽반을 할 수 없으니까 새벽에. 그러니까 오전에 10시부터 1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밥 먹고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수업을 해. 그리고 나서 저녁에 또 7시부터 저녁 10시, 10시 반까지 수업을 해요. 근데 이게 월요일의 스케줄이야.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밥 먹고 또 하고 밥 먹고 또 하고 이러니까 오늘 오전에 중개업 얘기하고 낮에 또 중개업 얘기하고 저녁에 중개업 얘기를 또 해. 중고자동차 아저씨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 근데 월요일 날 끝난 거야. 이제 화요일 날 또 다른 학원 가서 중고자동차 얘기 또 하고 낮에 또 하고 저녁에 또 하고 또 해. 자, 그러고서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더 쌩쌩해갖고 월화수목금토를 강의를 다 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정도 되면은요 야간반 수업하고 딱 나오면 하늘이 노래. 도대체 한 얘기를 지금 계속 일주일 내내 계속 하는 거야. 아, 징그러울 정도로 지겨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험이 5월 달이니까 1월부터 한두 달 이렇게 하니까 완전 몸이 맛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링게로 맞아가면서 수업을 해서 결국 이분들 합격시켜드리고 이분들 합격시켜드리고 했던 게 2005년이에요. 벌써 10년 넘은 얘기인데 아직도 저한테는 머리에 생생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도 합격자 왕창 나왔지, 이때도 합격자 왕창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부동산 찾아갖고 막 다운계약서 쓰고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드디어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 1월 1일부터 법명을 바꿉니다. 노무현 정부 때 어떻게 바꾸냐면 부동산 중개업법을 뭐라고 바꾸느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이게 다 기본서에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을 바꿔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 신고를 하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이때가 이제 노무현 정권 때인데요.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골자가 뭔지 알아요?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야. 기억하시면 얘기해 봐봐요. 1가구 2주택자 있죠. 양도소득세가 몇 프로인지 알아요? 50%예요. 1가구 3주택자는 양도세가 60%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주택자라고 칠게요. 여러분이 주택이 하나 있는데 요번에 아파트 하나 또 샀어. 돈 좀 된다 그래서 의정부에. 그러면 주택을 샀어. 근데 2억 주고 샀어. 야, 1년 만에 집값이 3억으로 뛴 거야.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럼 3억으로 쪘으면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란 말이에요. 차익이 얼마 생겼어요? 1억이 생겼으면요. 2주택자 맞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50%야. 세금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야.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5천만 원 세금 내도 제가 5천 원 먹었잖아요. 먹긴 뭘 먹어? 이 집 살 때 취득세 냈잖아.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나오잖아요. 이 집 살 때 2억을 다 자기 돈으로 산 거야? 융자 이빠이 땡긴 거예요? 이빠이 뭐 다 이해를 하네. 땡기는 것도 하도 땡겨 싸가지고. 자, 이자 융자 이빠이 땡겨갖고 이자 나가지 뭐 나가지 또 여기다 세입자 늘렸을 거 아니에요. 세입자 뭐 복비 나갔지 뭐 나갔지 이러니까 본인은 5천만 원 못 먹어요. 경비 쓰고. 그러니까 이걸 집을 3억에 팔았다고 해야 돼요. 다운계약서를 써. 유일하게 일치되네. 자, 예. 그 다운계약서 쓰는 거야. 갖고 이제 이거 3억에 안 팔았다고 2억 7천에 팔았다고 계약서 써가지고 세금 포탈하니까 국가에서 야 일로 와봐. 니네들 앞으로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서 신고해. 그러면 2억 7천이라고 신고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았다 그래요. 잠깐 들어오시라 그래요. 세금 추징하겠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계속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 생략할게요. 자, 2014년도 정확하게 7월 29일 날 있잖아요. 자, 이제 격변기를 또 맞이합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중개업자라고 불렀다는 거 맞죠?
근데 이게 업자라는 표현이 좋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협회에서 건의해서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있고 세무사는 세무사법이 있는데 우리는 자격증을 따면 중개업자가 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자. 완전 전문성이 결여돼 보이지 않냐. 그래서 이제 요 중개업자라는 표현을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꾸고 요 법을 우리도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단행법을 탄생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는 거 맞죠? 요거는 별도 법으로 쪼개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뭐가 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걸로 내용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고 작년에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장황하냐? 자, 이 얘기 가장 이것 때문에 그래. 자, 봐봐요. 이분들이 과거 60년대, 70년대 터닦고 왔는데 국가에서 시험제도를 시행하겠다 해서 이분들은 별도로 뭐로 불러요? 중개인으로 불렀죠. 그래갖고 이분들은 꾸준히 영업을 쭉 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2006년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의 법률에서 법 조문을 보니까 중개인이라는 용어가 법 조문에서 삭제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 전화했어요. 과거 건설교통부지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중개인이라는 표현이 삭제가 되면 이분들이 지금 엄연히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분들을 도대체 뭐라고 부르느냐 했더니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들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잘 봐봐요. 1조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50조까지 법 조문이 있으면 조문 바로 밑에 맨 밑에 보면은요 거기에 부칙이란 말이 써 있어요. 이 부칙에는 뭐가 써 있냐면 시행일이라든지 또는 경과조치 같은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시행일이 무슨 말이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뭐 그 인터넷 매체나 이런 데서 보면 음주운전 있죠. 처벌 강화하자는 얘기들 많이 못 들으셨어요? 많이 들었죠. 그럼요. 그래서 뭐 이만저만한 일들이 있고 음주 단속 확실하게 하자. 처벌 강화하자. 이거 청와대 지금 청원 들어가고 난리잖아요, 지금. 들어보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법이 바뀔 수 있죠. 봐봐요.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어. 그냥 제가 예를 들게요. 알코올 농도가 1.0%가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벌금 300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징역 1년으로 바뀌었다 치자. 무조건 그냥 바로 깜빵. 초범도 무조건 바로 깜빵. 법이 바뀌었어. 근데 이게 법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시행일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시행하는 날짜가 만약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뭐 12월 15일부터 이제는 처벌 강화하겠다. 벌금을 다 징역으로 바꿨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알코올 수치가 1%가 딱 된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음주운전은 12월 15일 전에 해야 돼요? 후에 해야 돼요? 안 해야지 뭘 전에 하긴 뭘 또 전에 해.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뭐 전에 하면 뿌듯해?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걸 만약에 했다면 여기서 음주운전했냐 여기서 음주운전 완전 다를 수 있잖아. 이 깜빵 가는 거하고 돈 내는 건 다르잖아요. 상식적으로다가. 그러니까 언제 시행일인지가 여기 부칙에 12월 15일부터 시행이다 이런 게 부칙에 있어요. 또 하나 경과조치라는 건 뭐냐면 봐봐요. 웃긴 거야. 11월 14일 날 적발이 된 거야. 음주단속 적발이 됐지. 야, 당신 지금 음주운전 하지 않았냐고 부르라고 했더니 끝까지 단속에 응하지 않아. 후 불면 끝날 걸 안 불어. 이해 가죠? 그러다가 16일 날 응했어. 후 불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그러면 적발된 걸로 따지면 벌금이지. 후 분 걸로 따지면 깜빵이지. 항상 이렇게 가들가들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 경과조치가 나와요. 그럼 경과조치는 과거에 적발된 내용은 과거 법률에 따른다. 이런 말들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과조치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중개인들이 있잖아요. 이 중개인들은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거 잘 알아둬요. 자, 부칙제 6조 2항에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이분들은 자격증을 따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냥 보는 거야. 어디에 본다고 써 있어요? 어디에? 부칙이 부과된 규칙의 줄임말이에요. 어디에 본다고 써 있다고요? 부칙에. 그럼 이분들이 영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어디에 있는 거야? 부칙. 그래서 제목을 한번 봐봐요. 책에. 그래서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이야. 이 부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많은 내용을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학원에 안 오면 오늘 그걸 읽고 부칙이 뭐야? 오늘 공부 여기서 끝나. 그래서 이 부칙 규정에 한 이분들은요. 결론 자격증이 있게 영업하는 거예요? 없게 영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단언컨대 절대로 부칙개공이가 될 수가 없어요. 부칙개공이가 되는 방법이 뭔지 알죠? 타임머신 타고 60년대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자격증 따서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 그래서 밑에 표 보세요. 자, 이제 이해하셨어요? 다음 주에 혹시 옆에 동료가 오면 부칙규정의 개공이가 뭐야? 그러면 과거 복도방 하신 분들, 아직까지도 영업해 오시는 분들,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 밑에 표를 보시면 자, 구분이 법인인 개공이 보여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옆에 부칙개공이가 있는데 자, 바로 밑에 첫째 줄에 업무 지역 보이죠? 영업을 볼 수 있는 지역 범위가 법인 만들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부칙개공이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차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공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입니다. 이 동네는 특이예요, 광이에요, 도예요? 특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원 건물 1층에서 만약에 부칙개공이라는 분이 영업을 하고 계신다면 그분의 영업을 볼 수 있는 바운더리는 서울이에요. 특이니까.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의정부에 있는 남양주시에 있는 빌라 연립 아파트 도와줄 수 없어. 여기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은 자격증을 따서 하시기 때문에 전국이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시험이라는 게 전국이라는 거 갖고 시험에 내봐야 CR이 안 맥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로 시험에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칙개공이가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기초 강의를 듣고 안 듣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밑에 내려가 볼까요? 밑에 겸업 내용도 잘 나오는 게 있어요. 자, 겸업 내용이 검은 땡이 따다다다다닥 찍혀 있어. 그거 다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냅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부칙개공이 부분을 보면 검은 땡 따다다다닥 중에서 7번째 검은 땡이 경매 공매인 거 봐세요. 맞아요? 7번째 검은 땡이 경매 및 공매 알선 대리 써 있죠. 그 내용이 오른쪽으로 오면 부칙개공이 부분에서는 경매나 공매 알선 대리 업무는 불가능이라고 써 있죠. 왜 불가능하냐? 경매를 하시려면 법적 지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데 여기 부칙개공이가 뭔지 이해하셨다면 이분들은 법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신 분이에요. 그냥 한 거야. 법적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경매같이 복잡한 것들을 하지 말란 얘기야, 당신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문제를 출제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부칙개공이는 둘 다 개인인 개공이는 맞지만 한 사람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다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경매 같은 업무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시험에 나온다. 그게 부칙개공과 기초강의 때 중요한 거거든. 자, 오른쪽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25페이지 위에 보면 공동사무소, 분사무소, 인장등록 이런 거는 다 똑같아. 그리고 뭐 업무 보증 금액도 똑같은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리 업무, 경매 업무는 부칙개공이는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거긴 불가능이라고 써 있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4번에 기타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제목 1번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여쭤봅시다. 공인중개사라고 써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써 있어요.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란 말이 안 들어가 있죠. 그 말은 등록이란 말이 안 나올걸요.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까지야. 여러분들 바로 선배들 있죠. 자격증 따셔서 모두 중개업을 할 것 같아요. 집에 가만히 보관하는 분도 있을까요? 가만히 보관하면 공인중개사예요. 사장님으로 사무실 오픈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고, 선생님 저는 자격증 따서 좀 일 좀 배우려고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자격증 없으면 일 못해요.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은 용어 배우는 날이에요. 이게 기초 수업이에요. 기초. 말 그대로 기초. 자, 들어보시죠.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내년이겠지만 드디어 이제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사무실의 사장님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공이가 되셨으면 밑에다가 직원을 두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 직원,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는 직원을 둘 수 있죠. 한 사람씩 둘게요. 자격증을 있다라면은 자격증이 있다라는 건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거 맞죠? 근데 이 사람은 사장님이에요, 직원이에요? 직원은 사장님 밑에 소속돼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를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위에를 개공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개공이, 소공이, 개공이, 소공이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처음 수업 들으러 온 사람들은 개공이? 개공이? 소공이?
옆에 동료한테 물어보고 야 개공이 소공이는 뭐야? 한 주 늦게 온 게 벌써 이렇게 티가 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죠. 그럼 공인중개사라고 써요? 못 써요? 못 쓰니까 이 사람은 그냥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사장님이 자 저녁에 좀 일이 있어서 먼저 퇴근을 하면서 그럴 수 있죠. 야 소공아, 네 사장님. 야 좀 이따 손님 저녁 8시에 온다니까 매매계약서 네가 좀 써라. 나 지금 집에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가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소공이는 사장님한테 알았어요. 제가 쓸게요. 사장님 퇴근하세요라 그래야 돼. 네가 쓰고 가라 그래요. 예? 알았다 그럴 수 있지. 왜? 이 사람은 민법 공부 한 사람이야 안 한 사람이야? 그럼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땄잖아. 그럼 계약서 써도 되지. 그러나 여기 있는 A가 C에게 야 보조 네 네가 좀 계약서 써. 그러면 알았다 그래요. 이건 네가 쓰고 가라 그래. 네가 쓰고 가라 그래. 계약서 못 써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또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시중에 보관하고 있는 분이 충분히 이 자리를 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존 제도는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존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사무실에 있는 순간 이게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노원구청에서 단속 왔을 수 있죠. 이해 가요? 단속 왔어요. 그럼 여기 있는 C는 단속원 공무원에게 뭐라 그래요? 자긴 보조원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단속 가고 나면요. 보조원이에요? 사장님이에요? 이놈이 사장님이고 얘가 직원이야. 이놈 거 걸어놓고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사무실에 발을 붙이지 말게 해야 돼. 그래야 우리도 좀 대우받을 수 있어. 근데 솔직히 여러분도 다 알지만 자격증 없어도 빌려서 지금 시중에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지금? 솔직히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무실에 앉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약서 쓰면 안 되는데 쓰기 때문에 옆부동산에서 찔러.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보조원, 진짜 이 사람이 보조원이라고 치자. 진짜 순수한. 그러면 선생님, 저는 그동안 사무실에 가봤는데 보조원을 본 적이 없는데요. 있어. 어떻게 보느냐. 명함을 받아보면은요. 봐요. 자, 노원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름이 C라고 치자. 그럼 여기다 실장, 이름 C 이렇게 쓸 수 있죠. 010-123-4567 핸드폰 번호 있을 수 있죠. 자, 그냥 C라 그런 거니까 김숙자라 합시다. 제가 여기 김숙자라고 예를 드는 건 그냥 예에 불과하니까 또 쉬는 시간에 여기 또 왜 저 인간은 매주 내 이름을 불러? 그러지 마요 진짜. 예, 그냥 예에 불과해요. 또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또 대전에서 대전 김숙자 인사드린다고 막 그러고 또 글도 아니 그냥 하는 건 뭔 말을 못 하겠어. 하도 많이 들으니까. 뭔 말만 하면 그냥 사회 반항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자, 그래서 이렇게 명함을 받죠. 근데 여기 보니까 실장 김숙자 보이죠? 이게 보조원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김숙자 씨가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라 그러면 명함을 어떻게 파냐면 실무에서는 실장 공인중개사 김숙자라고 명함을 파요. 그러니까 요 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무실 명함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의 그 포지션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푼수떼기까지 이게 없을 때 혹시 김숙자 씨한테 물어보래요. 실장님, 혹시 실장님은 보조원이세요? 쓸데없이 물어보지 마요. 예, 그걸 뭐라 그래요? 작년에 시험 봤는데 하나 떨어졌다, 하나 모자랐다. 아니 어떻게 내 둘레는 다 하나만 모자라냐? 2개 모자란 사람이 없냐? 자, 붙으면 첫 해 때 붙고. 자, 희한한 일이야. 그래서 이런 게 다 저 중개 보조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무실에 뭐 실장님, 과장님, 부장님, 이사님 있죠. 근데 이 자리에 공인중개사라고 없으면 다 중개보조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말 그대로요 계약서 같은 쓰는 일은 할 수가 없고요 단순한 업무만 해요. 하지만 이쪽은 계약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땄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용어의 정의에서는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한번 2번에 소속 공인중개사 보세요. 자, 제가 앞으로 줄여서 소공이 부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 함은 사장님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라는 얘기는 사장님 밑에 소속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죠? 가로는 나중에 읽을게요. 자, 가로 빼고 둘째 줄 끝에 보면 중개 업무를 수행 밑줄. 자, 중개 업무를 수행 밑줄. 그게 이 소속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에서 가장 핵심 없고요. 그거 하나라도 기억하세요. 기초 강의 때. 자, 밑에다 동그라미 1번. 거래계약서 작성 쓰세요. 자, 중개 업무를 수행 밑줄 딱 치시고요. 그 밑에 여백이 좀 있잖아요. 1번 거래계약서 작성. 그래서 거래계약서라는 것은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교환계약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거 쓸 수 있지. 왜? 자격증 땄으니까 민법을 공부했으니까.
동그라미 2번 하나 더 적어줄게요. 확인 설명서 작성. 이건 다음 주에 할 거 그냥 미리. 확인 설명서 작성. 그래서 이 집에 은행융자 있다. 이 집에 세입자가 있다. 이 집에 유치권이 있다. 이런 거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런 걸 설명했다라는 서식도 쓸 수 있는 거야. 왜? 자격증 딴 사람이니까. 공인중개사법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사장님을 대신해서 보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업무를 보조하는 거지. 사장님이 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밑에 중개보조원 보세요. 자, 무슨 말 충분히 이해했어요. 보조원은 딱 보자마자 따옴표 나오죠. 뭐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는 뜻은 공인중개사의 뜻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는 뜻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 사장님 밑에 들어가서 소속되어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이런 것들을 바로 사장님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무슨 업무? 단순한 업무 보조 밑줄. 단순한 업무 보조 밑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쓰는 건 단순한 업무예요? 중요한 업무예요? 아, 계약서 쓰는 게 단순합니까? 도장 딱 찍으면 끝나는 건데 잘못 쓰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약서 손도 못 대. 이해 가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현장 안내가 뭔지 알죠? 지분 보여줘도 되잖아. 띵동 초인종은 자격증이 있어야 초인종 누르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사무실에서는 여기는 보존이라는 이분이 대표라고 명함 파갖고 막 계약서 쓰고 막 해요. 근데 이 동네가 이 사무실이 잘한다 그러면 옆 부동산에서 냅두겠어요? 찌르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자격증이 있어야 중개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 아유 그냥 다녀보고 힘들면 아유 그냥 빌려서라도 할란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개업의 뜻이 있으면 자격증을 따야 돼요. 없으면 분명히 언젠간 찔려요. 언놈이 냅둘 것 같죠? 찔러요. 부동산 사무실이 얼마나 많은데. 예, 찔러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따서 하셔야 돼요. 그런 느낌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밑에 중개 대상부로 좀 내용이 기니까 여기서 끊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으면 교수실로 질문하러 오세요. 전 질문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잠깐 쉬겠습니다.